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니 프라보워 장관. 2. 한국이 천연가스 채굴권 넘겨받고 러시아에 무릎 꿇은. 3. 한국. KF-21 대만에 팔아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또다시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국방장관이자 내년 인도네시아 대선의 강력한 후보인 프라보워는 한국과 분담금 협상이 곧 시작된다며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인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기자들이 한국의 KF-21 분담금 지급 계획을 요구하는데 대한 질문을 받자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내년에 있을 인도네시아 대선의 유력 후보로 현재 지지율 1에서 2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은 국내외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상당한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6월 말까지는 연체 중인 8천억 원대 분담금 납부 계획을 알려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지난 5월 9일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 계획을 대한민국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분담금 납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7월이 된 지금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분담금 납부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한국에는 8천억 이상의 분담금을 연체 중이면서 과거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고 최근에는 카타르와 중고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팔 전투기가 납기가 지연되자 그 공백을 메운다면서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그것도 약 9천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오겠다고 발표하자 방산 전문가들은 왜 이런 어이없는 계약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라보워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는 한국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 배타적 경제 수역 EEZ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하자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불편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혼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는 베트남 등 중국으로부터 영토 갈등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 반중국 연대를 꾸며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응우옌 수엄푹 당시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최대 현안이었던 EEZ 획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측 EEZ 안에 있는 나투나 제도 인근 대륙붕 투나 블록 개발 프로젝트에도 최대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투나 블록 대륙붕 개발에 나서는 즉시 중국과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베트남과 부랴부랴 화해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1953년 남중국해를 혓바닥 모양으로 둘러싼 남해구단선을 굽고 해당 해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2000년 전 한나라 때부터 이 해역의 섬들을 관리해왔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나투나 제도 인근 해역이 중국의 구단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가 중국의 구단선에 대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의 공격적인 진출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도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EEZ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나투나 제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베트남 어선 수십 척을 납포하고 때로는 베트남 어선들을 박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막강한 적 앞에서 두 나라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뿐 아니라 필리핀과는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한 방위협력 협정에 서명하고 올 초만 해도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와는 나투나 제도 인근 해역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추진하는 등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즉각 이 지역에서 반발이 커지면 중국이 해군이나 해안경비대 등을 강화하겠다고 경고 멘트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쉽사리 인도네시아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2억 7,300만 명에 이르는 데다 필리핀, 태국 등과 연대하면 골칫거리가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즉, 조코 위도도 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중국을 상당히 괴롭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인도네시아는 갑자기 뜬금없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형제를 언급하며 다른 것도 아닌 방위산업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등장합니다. 보고 계신 사진 속에 서 있는 남성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리쌍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입니다. 지난 4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나 기념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뜬금없이 중국 국방부장과 만나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형제처럼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형제의 정신과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 두 나라 사이의 협력과 우정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국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뜻으로 을 초만 해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반중국 연대 노선을 펼쳐왔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행보이기 때문에 뜬금없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프라보어에 얼마 전 일본의 노후 전투기 엔진을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중국과 군사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일본은 매년 10대 정도의 사용 불가능한 F-15가 생기지만 한 대에 2기 탑재된 중고 엔진은 수리용으로 보관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쓸모가 없자 외국에 팔겠다는 것인데요. 중고 엔진은 F-15나 F-16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에서 재사용 가능한데 인도네시아가 이걸 사겠다고 손을 든 겁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행보는 자신의 대선을 위해 닥치는 대로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행보를 보이면 보일수록 국제사회에서 인도네시아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보워의 실수가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얼마 전 세계 주요국 안보수장들이 싱가포르 아시안 안보회 샹그릴라 대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인도네시아 대표로 연설하는 자리에서 아주 뜬금없는 제안을 해 서방 국가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주요국 안보수장들이 집결한 아시안 안보회의에서 프라보워 장관은 뜬금없이 한국을 언급했는데요. 한반도에서 남북한은 50년 넘게 평화를 유지해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현 상황에서 휴전하고 한반도에 있는 것과 같은 DMZ를 설치하자. 두 나라 군대가 현재 위치에서 각각 15km 후방으로 철수한 뒤 UN 평화유지군을 배치하고 추후 분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하면 된다. 고 발언한 것입니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프라보어의 발언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프라보어의 이 같은 발언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프라보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나와는 사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니라며 프라보어 장관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인도네시아 여당인 투쟁민주당도 프라보어 장관이 정부의 외교적 입장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고 공격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프라보어의 행보와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연체 문제와는 별개로 2026년 6월까지 완료 목표인 KF-21 체계 개발 사업은 순항 중입니다. 지난달 28일 마지막 시제기인 시제 6호기가 초도 비행을 마치면서 이제 시제 1에서 6호기가 모두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애초에 중고 전투기를 구입할 돈으로 한국에 분담금을 냈으면 인도네시아의 하늘은 이미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아무래도 프라보어 장관은 뭔가 하면 할수록 꼬이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과연 내년 대선에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도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제재에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금융 제재에는 협조적인 국가들도 에너지 제재에서만큼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여 국제사회에 러시아 제재에 대한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EU 회원국이자 나토 가입국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할 것이란 의사를 밝히며 유럽연합은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에서 이탈하며 러시아는 하루에도 10억 달러가량의 에너지 판매 대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1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런 비용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전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제재 방안을 우선적으로 발표하는 등 강경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산 에너지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어 최근 러시아 당국이 일본의 산업을 끝장내겠다는 발표를 하며 일본에 대한 에너지 공급 차단을 시사하고 있어 일본은 꼬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사할린 가스전 사업을 차후 한국이 차지하게 될 긍정적인 상황을 4월 들어서며 우크라이나군이 북부 전선을 완전히 탈환한 가운데 러시아군은 동남부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부 돈바스 전선에선 러시아군의 대규모 병력 이동이 감지되며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지움을 점령한 러시아군은 슬라반스크 지역을 다음 목표로 삼고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전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쌓고 다리를 파괴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자신감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개발한 대함 미사일로 러시아 군함을 격침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유라시안 타임즈는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의 호위함인 SN 제도킴, 우크라이나 넵대함 미사일에 의해 격침되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넵대함 미사일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개발한 순항 미사일로 300km 이상을 비행 가능하며 5,000톤 급의 군함을 격침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4월부터 넵툰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발표했고 향후 500기 이상의 미사일을 배치해 국토 방어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넵대함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해안 방어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상황입니다. 북부 지역에서 철수한 러시아군은 오데사와 마리우폴 등 항구 도시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에 파괴된 SN 제독함 역시 오데사에 포격을 가하던 함대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서방 세계의 수억 달러 규모의 방어 무기와 탱크와 장갑차 등 기갑 전력이 속속 들어 지원되는 가운데 러시아 측이 빠르게 결판을 내지 못한다면 남부 해안 도시와 동부 돈바스 지역도 북부 키이우처럼 우크라이나군이 영토를 수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군사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밀리는 가운데 국제적인 고립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에 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유엔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민간인 피해를 자행한 러시아에 대해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퇴출시키는 조치에 돌입한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기구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투표 결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193개 회원국들을 향해 반대표를 던지라며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발의로 진행되는 이번 표결은 출석한 국가들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지난달 진행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과 휴전 촉구 결의안 표결에서 143개국이 찬성하여 통과된 만큼 이번에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이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되다 보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에서도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는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최근 집권당 대회에서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폭거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온 만큼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추방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로비를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일과 인도, 브라질 등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과 연합해 상임이사국 확대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며 국제적으로 중대한 사안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를 하며 유엔의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러시아는 크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한 일본을 향해 높은 수준의 보복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일본의 경제 협력을 비롯한 모든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되었다고 밝히며 일본의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러시아 제재와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사할린 지역에서 원유와 가스 사업에 대해선 조용하게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극동 사할린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으로서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기도 하며 일본 내 정치권에서도 에너지 안보 면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그동안 푸틴 대통령의 자산 동결을 비롯해 러시아를 향한 다양한 금융제재부터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일본산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해왔지만 에너지 부문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산업과 국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러시아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계약했다며 에너지 공급망은 최후의 보루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자국 천연가스 수요의 1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중동산 천연가스와 다르게 지리적으로 가까워 수송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을 더욱더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제재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 당국은 일본과 협력 중인 사할린 가스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사할린 에너지 프로젝트에는 일본 미쓰이 물산이 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쓰비시 상사는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일본의 경제협력 상징과 같은 사할린 프로젝트는 일본의 금융권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았으며 일본의 플랜트 건설업체들이 시공에 참여했을 정도 일본의 국가적 역량이 투입된 프로젝트입니다. 일본은 해당 가스전에서 연간 생산량의 50%를 장기 계약으로 수입하는 데 서명했으며 도쿄가스와 일본전력 등 8개 회사가 장기적으로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중동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일본으로 도착하는 데 한 달 가까이 걸리는 반면 사할린산 에너지 수입은 빠르면 2일 늦어도 5일 안에 일본으로 공급이 가능하기에 일본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일본으로 향하는 에너지 차단 조치 엄포 일본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강경 제재 발언이 에너지 차단으로 돌아올 위기에 놓이자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가스를 끊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닌 다른 지방에 에너지를 공급받는 데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리며 최근 세계적인 에너지난으로 인해 공급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산 에너지가 갑자기 끊긴다면 일본의 산업이나 가정에서 에너지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멈춰버린 러시아와 일본의 에너지 협력이 다른 사업자에게 갈 수도 있다는 일본 정부의 우려도 나옵니다. 일본의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7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서 빠지고 제3국이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러시아 제재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일본의 에너지 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이 사할린 에너지에서 철수할 경우 한국이나 중국 등 제3국이 해당 가스전 사업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한마디로 일본은 국제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여 러시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탐내고 있지만 러시아산 에너지 역시 지속적으로 탐내면서 사할린 가스전에서 나오는 이권은 자신들이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사할린 가스전의 경우 러시아 지분이 절반 가까이 들어있어 한국가스공사도 상당량을 수입 중인 상황입니다. 한국의 천연가스 채굴 능력과 플랜트 시공 능력을 감안한다면 한국 역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기술력도 충분해 러시아 에너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물론 현재 국제정세로 보면 러시아와 지금 당장 에너지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것은 무리지만 일본이나 유럽도 러시아를 강력 규탄하면서 러시아 에너지는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차후 한국이 러시아 에너지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계해야 하는 것은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게 독일이나 유럽처럼 너무 많은 에너지 의존을 하게 되면 에너지 주권이 넘어가게 되어 차후 한국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러시아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다양한 공급처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견제와 제재에 화가 난 러시아가 에너지 사업 철수를 통해 언제 중국이 침공할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버린 대만에서 한국의 KF-21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F-35 수출을 거부하면서 중국을 상대할 전투기가 완전히 없어진 대만은 한국의 KF-21을 베껴 5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다 실패하고 마지막 희망으로 KF-21위 대만 도입 가능성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KF-21을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투기가 대만에 수출되어 중국을 상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언제나 중국의 위협에 시달려온 대만은 중국보다 더한 북한을 바로 머리 위에 두고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결국 자주국방을 이루어낸 한국의 방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대해 대만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대만 최대 방송사인 TVBS에서 KF-21위 야간 비행 사실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자체 개발한 최첨단 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처음으로 야간 비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할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초음속 전투기는 쌍발 엔진을 갖추고 있으며 시속 2200km로 최대 290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7.7톤의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초음속 돌파를 성공하여 F-16을 뛰어넘었습니다. KF-21은 단좌식과 양좌식으로 나뉘며 이를 통해 한국이 자주국방에 대한 염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의 주력 전투기인 F-16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대만이 해내지 못했던 자주국방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대만처럼 적대관계도 아닌 국가의 무기 개발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대만에서까지 한국 전투기 개발 현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과는 다르게 성공적으로 무기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 너무나 부럽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자체적으로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던 나라가 대만인데요. 1980년대 노후화된 전투기 전력 교체가 시급했던 대만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최신 무기 수출을 거부하자 결국 전투기의 자체 개발을 시작했었고, 그렇게 대만 최초의 국산 전투기 경국호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제약 조건을 내거는 바람에 경국호의 항속거리는 F-5보다 길지 않아야 했고, 공대지 능력은 F-16보다 우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주요 엔진사들도 참여를 거부하여 당시 민항기용 제트 엔진을 개발하던 미국 하니웰 가렛사와 손을 잡고 F-125 엔진을 개발했었는데요.
F-125 엔진의 추력은 T-50 엔진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아 쌍발이면서도 T-50보다 추중비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기술로 어떻게든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온갖 곳에 부품을 끌어다 쓴 결과 경국호 1호 기의 출고 당시 전투기의 국산화율이 3%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T-51호 기가 출고되었을 당시 국산화율이 48%에 달했던 걸 생각하면 처참한 결과물이었죠. 경국호의 이토록 낮은 국산화율은 이후 대만 항공기 사업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는데요. 중국이 제220과 같은 5세대 전투기를 전력화하자 대만에서도 미국의 F-35를 도입하고자 했었지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미 회의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또 한 번 대만은 국산 전투기 개발에 나서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마침 대만보다 전투기 개발 후발주자였던 한국에서도 KF-21을 순조롭게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신감을 얻어 지난해 3월 대만은 차세대 주력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었습니다.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ADF는 KF-21과 동일한 F414 엔진을 채택하고 흡사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도입하여 누가 보더라도 KF-21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1조 원의 예산을 들여 단 2년 만인 2024년까지 시제품을 공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의 항공 전문가들은 대만이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자체 전투기를 개발한 대만이었지만 앞서 언급한 3%밖에 되지 않는 국산화율로 인해 제대로 된 항공산업이 발달할 여지를 주지 못했었기에 대만의 항공기술력은 30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 지난 9월 대만은 비현실적인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F414 엔진 주문을 취소하며 개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꿈을 포기해야 했었던 대만은 자신과 달리 성공적인 개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국을 보며 부러움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을 실시했을 당시에 또 대만 방송사에서 KF-21 특집 방송을 편성하여 KF-21위 개발 과정과 그 사이에 겪어야 했던 난관, KF-21위 현재 성능과 미래의 시장성까지 낱낱이 분석했었습니다. KF-21 초도기가 7월 19일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경남 사천의 제3훈련 비행단에서 이륙한 전투기는 성공적으로 첫 비행을 마쳤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KF-21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제작한 세 번째 전투기입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독자적인 방위 능력과 국산 항공기 생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KF-21은 최초의 국산 항공기 KT-1웅비, T-50 고등훈련기의 뒤를 잇는 세 번째 국산 항공기입니다. 프로끼를 만든 지 30년 만에 초음속 전투기까지 기술 도약을 이루어내는데 성공한 것이죠. KF-21 프로젝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투자한 다음 세대의 국산 전투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착륙장에서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고 33분간 비행한 뒤 착륙했습니다. KF-21 프로젝트는 20년에 걸쳐 개발되어 완성되었으며 한국이 항공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큰 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업체와 미국 업체들이 한국과 협력하길 원하는데 예를 들어 T-50 고등훈련기는 한국과 록히드 마틴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KF-21은 F-35를 참고하여 개발된 것으로 5세대 전투기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동체 길이는 16.9m이며 높이 11.2m, 폭 4.7m, 중량은 17.2톤입니다. 최대 항속 마하 1.8의 최대 무장량은 7.7톤이고 하드포인트 10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이 막 공개되었을 당시이기에 하드포인트가 10개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12개의 하드포인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은 대략 4.75세대와 5세대 전투기 사이의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온전한 스텔스 형상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슈퍼 호넷과 같이 일부만 스텔스 형상으로 제작된 것과 다릅니다. KF-21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AESA 레이더,
적외선 관측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내부 무장창은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1년까지 KF-X 프로젝트에 167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한국은 2032년 이전에 13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금과 기술적 문제로 지연되었으며 반대파들의 반대에도 직면했었습니다. 비용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KF-X 프로젝트는 한국 항공산업의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프로젝트로서 정부와 국민의 결의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부러워했던 점이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한국 역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와 예산으로 인한 반대에 부딪혔었지만 국산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지지와 기술 개발에 피땀을 흘린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국제 군용기 시장을 관찰했을 때 현재 수출되는 대부분의 5세대 전투기는 미국의 F-35입니다. 하지만 F-35는 정말 비싸고 운용 비용도 높습니다. 미래의 KF-21은 5세대와 4세대 전투기 사이의 시장에서 F-16과 F-35 사이의 공백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방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지난해 100% 이상 성장하여 전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중국에 이어 2위입니다. 7월 27일에는 폴란드 국방부와 14억 1천만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여 K2 흑표전차 180대, K9 자주포 670대, FA-50 경전투기 48대 등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최대 군수품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대만과 달리 4.5세대 국산 전투기를 통해 자주 국방을 이루어내고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대만 네티즌들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제발 대만에도 KF-21을 팔아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도 멀지 않고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미국의 핵심 항공 기술 역시 우리 연구진의 노력으로 국산화에 성공했으니 KF-21의 대만 수출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대만에 무기를 수출을 하는 순간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에 대만 네티즌들의 바람처럼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도를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대만 항공 개발사를 통해 느끼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KF-21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5세대를 넘는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